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봉사단체 로타리 인터내셔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연말이라 다들 바쁘고 좀 정신없으실 텐데 오늘은 잠시 복잡한 생각은 좀 내려놓고요. 네네.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었던 사람들,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작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전 세계 120만 명을 움직이는 힘이 됐는지 그 시작부터 바로 한번 따라가 보죠. 네, 오늘 자료들에 보면 로타리의 공식 역사 기록도 있고요. 또 어떤 기업인의 아주 절박했던 개인 회고록까지 시각이 참 다양합니다. 아, 이 조각들을 맞춰보면 하나의 생각이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 철학이 되고 또 전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번져나가는지 그 과정을 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시작, 1900년대 초 시카고로 한번 가보죠. 자료를 보니까 당시 시카고는 뭐랄까, 기회의 땅? 그렇죠. 돈이 몰리는 거대 도시였죠. 근데 창립자인 폴 해리스라는 사람이 이분 직업이 변호사였는데 도시 한복판에서 엄청난 외로움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잘 나가는 변호사가 뭐가 아쉬워서 친구들이랑 소박하게 모이는 거에 그렇게 집중했을까요? 배경에 뭔가 특별한 게 있었나요? 그게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폴 해리스는 버몽트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거든요. 아, 시골 출신이었군요. 네, 이웃끼리 서로 안부 묻고 돕는 게 너무 당연한 그런 공동체였죠. 근데 시카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던 거예요. 당시는 산업화의 정점이었고 특히 비즈니스 세계는 카베아트 엠프토르, 카베아트 엠프토르요? 네, 라틴어인데 구매자가 알아서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속고 속이는 게 당연시되던 뭐랄까 정글 같은 곳이었죠. 아, 그러니까 서로를 그냥 경쟁자로만 보고 믿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인간적인 교류에 대한 갈증이 엄청 컸던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1905년 2월 23일에 폴 해리스가 친구 3명을 자기 사무실로 불러요. 시카고 유니티 빌딩 711호실이었죠. 네. 이 첫 모임에 모인 사람들 직업 구성이 되게 재밌어요. 변호사인 해리스 본인 말고요. 석탄 상인, 맞춤 양곡 상인, 그리고 광산 엔지니어. 와, 다 다르네요, 분야가. 네, 다들 직업이 달랐죠. 이렇게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직들이 모여서 우정도 나누고 사업에 대한 조언도 구하는 뭐 그런 모임을 꿈꿨던 겁니다. 로타리라는 이름도 거기서 나왔다고 들었어요. 회원들 사무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모였다고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누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모두가 동등한 주체라는 의미를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처음엔 정말 순수한 친목 모임이었죠. 근데 이 작은 모임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모임을 계속하다 보니까 우리끼리만 잘 지낼 게 아니라 이 도시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온 거죠. 아,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롭네요. 그냥 친구들끼리 만나던 모임이 어떻게 사회적인 책임을 고민하는 단체로 바뀌게 된 건지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결정적인 계기는 로타리의 첫 공식 봉사 프로젝트였습니다. 1907년에 회원들이 시카고 시청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공중화장실이요. 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좀 소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아, 개인의 침묵을 넘어서 우리 지역의 공공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첫 사례였으니까요. 그 작은 화장실 하나가 모임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꾼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이 기폭제가 돼서 로타리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네. 이듬해 샌프란시스코에 두 번째 클럽이 생기고 불과 몇 년 만에 미국 전역으로 쫙 퍼져나가죠. 1912년에는 캐나다에도 클럽이 생기면서 국제 로타리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와, 한 변호사의 외로움에서 시작된 모임이 불과 7년 만에 국경을 넘은 거군요. 네, 현재는 200여 개국에 120만 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하는 조직이 되었죠. 조직이 그렇게 커지다 보면 처음에 그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로타리는 그걸 어떻게 해결했나요? 자료를 보니까 바로 이 시점에 조직의 정체성을 아주 단단하게 잡아준 중요한 철학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네 가지 표준, The Four-Way Test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2년 정말 절망의 시대에서 시작돼요. 대공황 시절이요? 네, 허버트 제이 테일러라는 기업인이 파산 직전에 클럽 알루미늄 회사 사장을 맡게 되면서부터죠. 아, 당시 회사 상태가 자산보다 빚이 40만 달러나 많았다고 하니까 사실상 뭐 끝난 회사나 다름없었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테일러는 돈이나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윤리에서 해법을 찾았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어요. 그는 모든 직원이 매일의 업무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윤리적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네네. 처음엔 100단어가 넘는 긴 글이었는데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줄여나간 거죠. 7가지 원칙으로 줄였다가 그것도 길다고 느껴서 결국 2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4가지 질문으로 압축했습니다. 그 4가지 질문이 바로 이거죠. 첫째, 진실한가? 네, 둘째, 모두에게 공평한가? 셋째,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그리고 넷째, 모두에게 유익한가? 와, 정말 단순한데 하나하나가 핵심을 찌르네요. 단순해 보이지만 당시 비즈니스 환경을 생각하면 거의 혁명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특히 모두에게 공평한가? 이 두 번째 질문은 자기 이익만 챙기던 당시 문화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죠. 그렇죠. 테일러는 이 원칙을 발표하기 전에 자기 부서장 4명에게 먼저 의견을 물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그 사람들이 각각 카톨릭, 크리스천 사이언스, 정통 유대교, 장로교 신자였는데 아, 종교가 다 달랐군요. 네, 근데 모두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일치하는 훌륭한 지침이라고 동의를 한 겁니다. 와,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칙이었네요. 이걸 실제 경영에는 어떻게 적용했나요? 자료에 나온 사례들이 아주 극적이던데요. 아주 철저하게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 문구에서 최고, 가장 훌륭한처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표현은 전부 삭제했고요. 사실만을 담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경쟁사에 대한 비방은 물론이고 부정적인 암시조차 못하게 했죠. 잠깐만요. 제가 자료에서 읽고도 좀 믿기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회사가 망하기 직전인데 5만 개짜리 대형 주문을 거절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건 정말 보통 배짱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결정 같은데요. 그렇죠. 당시 기록을 보면 경영진 사이에서도 엄청난 격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잠재 고객이 제품을 대량으로 사서 아주 싼 값에 시장에 풀겠다고 제안한 거예요. 당장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제안이었겠네요. 물론이죠. 아주 달콤한 제안이었죠. 하지만 페일러는 이 거래가 우리를 믿고 함께해온 기존 대리점들에게 공평한가? 이 질문 하나로 모든 반대를 잠재웠다고 합니다. 두 번째 표준, 모두에게 공평한가에 어긋났기 때문이군요. 와, 정말 대단한 결정입니다. 바로 그 결정이 회사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에 시장 전체에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얻은 거죠. 네네. 결국 회사는 5년 만에 모든 빚을 갚고 흑자로 돌아섰고요. 이후 15년간 100만 달러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우량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나온 4가지 질문이 회사를 구한 거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1943년에 로타리 인터내셔널이 이 표준을 공식적으로 채택했고요. 오늘날 로타리를 상징하는 핵심 철학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4가지 표준이 로타리의 어떤 윤리적인 뼈대라면 그 정신을 움직이는 심장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로타리에 2가지 공식 모토가 있더라고요. 초아의 봉사, 그리고 가장 훌륭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거두어 드린다. 네, 그 2가지가 로타리 정신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아의 봉사는 말 그대로 나 자신을 넘어서서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을 한다는 순수한 이타주의를 의미하죠. 그게 제1 모토고요. 네,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근데 2번째 모토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가장 훌륭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거두어 드린다. 이건 봉사가 결국 나에게 이익이 된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순수한 이타주의를 말하는 첫 번째 모토랑 혹시 좀 충돌하지는 않을까요? 로타리 회원들은 이 2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키는지 궁금하네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그 둘 사이의 균형이 로타리 철학의 핵심이거든요. 아, 가장 많은 것을 거두어 드린다는 모토에서 이익, 프로핏은 단순히 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뢰, 명성, 인간관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업의 성공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익을 목적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진정한 봉사를 하다 보면 이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이다. 이런 관점이군요. 정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허버트 테일러의 사례가 바로 그걸 증명하는 거죠. 맞네요. 단기적인 이익을 포기하고 공평함이라는 원칙을 지켰을 때 결국 회사는 더 큰 신뢰와 성공을 얻었잖아요. 네네. 초하의 봉사가 봉사의 동기를 제시한다면 가장 많이 거두어들인다는 그 봉사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힘을 갖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초하의 봉사 정신이 오늘날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자료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역시 소아마비 박멸 캠페인이었어요. 네, 엔드 폴리오 나우, 로타리의 가장 상징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네. 1985년에 시작됐는데 당시만 해도 전 세계에서 매일 1,0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소아마비로 마비 증상을 겪었어요. 매일 1,000명이요? 와. 네, 로타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같은 파트너들과 함께 수십억 달러를 모금하고 수백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오지를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랍더군요. 발병률을 99.9%나 감소시켰다고요? 맞습니다.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수치 아닌가요? 인류 공중보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아, 아직도요? 네,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이 두 나라에만 풍토병으로 남아있거든요. 99.9%를 해냈는데 왜 하필 그 두 나라에서 마지막 0.1%가 해결이 안 되는 걸까요? 자료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나요? 뭐 정치적인 문제인가요? 둘 다입니다. 해강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과 분쟁, 그리고 의료진의 접근을 막는 험준한 지형, 또 백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아, 정말 힘든 싸움이겠네요. 그래서 로타리는 단순히 백신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지역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을 설득하고 안전한 접종 경로를 확보하는 등 훨씬 더 복잡하고 섬세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의 아이까지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이 프로젝트는 계속될 겁니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수십 년간 이렇게 꾸준히 노력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 외에 또 어떤 분야에 집중하고 있나요? 소아마비 박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요. 평화 증진, 질병 퇴치, 깨끗한 물 공급, 모자 보건, 교육 지원, 지역 경제 성장, 그리고 환경 보호까지 총 7개 분야로 활동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맞춰서 계속 진화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활동이 가능한 배경에는 철저한 투명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적인 자선단체 평가기관인 체리티 내비게이터로부터 14년 연속 최고 등급인 별 4개를 받았거든요. 14년 연속이요? 네. 이건 기부금의 90% 이상이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죠. 1900년대 초 거대 도시 시카고에서 한 변호사가 느꼈던 외로움에서 시작된 작은 모임. 네. 그리고 대공황이라는 절망의 시대에 파산 직전의 회사에서 만들어진 4가지 질문. 이 두 이야기가 만나서 어떻게 전 세계 120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힘이 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한 사람의 진심이 담긴 질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복잡해지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이게 진실한가, 모두에게 공평한가 같은 어쩌면 아주 단순하고 근본적인 질문들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나침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도 이 질문들 앞에서 의외로 쉽게 방향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4가지 표준을 만든 허버트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이 표준을 사업에 8시간 적용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가정과 사회생활,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이 기준을 똑같이 사용하게 되었다고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어떤 결정이나 관계에 이 4가지 질문, 즉 진실한가, 공평한가,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모두에게 유익한가, 이걸 스스로에게 던져본다면 어떤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에게 남기는 작은 질문입니다.